제17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천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차원의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져 민생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의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인 만큼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제 동원하고 부당한 물가 담합은 없는지, 시장 독점력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진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제안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에 대한 후속 지시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에 대해선 야당의 대승적 협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렇게 경쟁할 땐 하더라도 국민 삶을 위한 일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쌀포대가 부두에 쌓이고 노동자들이 선적 작업을 서두릅니다. 1950년대 우리 수출의 대부분은 1차 생산품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쌀은 또한 우리나라 수출 자원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어 외화 획득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는 정부가 수출 정책을 주도하며 가발 등 경공업 제품 비중을 80%대로 늘렸습니다. 7, 80년대는 중화공업 육성으로 선박, 철강, 자동차 등이 수출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0년대부터는 반도체가 주력 상품이 됐고 21세기 수출 구조는 고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1964년 1억 달러, 1970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수출은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우리나라가 미 관세 등 대외 불안 요인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그 결과 우리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위 수출품인 반도체는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월별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역시 11월 누적 기준 660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선박도 290억 달러 성과로 힘을 보탰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됐던 수출 구조를 아세안, EU 등으로 분산시킨 겁니다. 지난해 아세안 수출액은 미국 수출액과 137억 5천만 달러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3억 7천만 달러로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마지막까지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년대 구로공단에서 1세대 여성 노동자로 근무한 미싱사 강명자 씨와 악수를 나눕니다. 파독광부로 기술력을 전수한 심국수 씨와 방산제품 국산화를 주도한 재료명장 김기아 씨 등 우리나라 수출 신화를 이끈 주역들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생각 이상으로 높다며 국민들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인들의 치열함이 축적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자리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들, 산업 여군들이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산업재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박과 수사를 하고 야단도 쳐봤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는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 이런 데서는 사실상 후진국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하다 죽는 일은 좀 최소화하고. 이 대통령은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산업 현장을 만들겠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산업 여군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수능으로 평가된 가운데 전체 만점자는 5명으로 지난해 11명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 받은 1등급 비율이 전체 3.11%에 그쳤습니다. 2018년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 최저치로 이번 수능에선 영어 영역에서 상위권 학생 간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국어 영역도 까다로웠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보다 8점이나 올랐는데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합니다.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수학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1점 낮았습니다. 탐구 영역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선택 과목 간 난도 격차에 따른 유불리도 완화됐습니다.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6점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다만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덜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탐구 영역 지원자 가운데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수능 개인별 성적표는 오는 5일 통지됩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마용성 일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입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고액의 현금 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변칙 증여 여부 등을 빈틈없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임대 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의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탄로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모의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 대상에 오릅니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에 사업소득 탄로 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국세청의 감정평가 기준에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에 들어갑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한 정황도 조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까지 부모, 조부모 찬스로 해결하며 정당한 세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빈틈없이 과세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는 9,534만 원으로 가구당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7%가 순자산 3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10억 원 이상의 고자산 가구는 11.8%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소득 분배 지표가 좀 안 좋은 이유는 1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분위의 소득 증가율보다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 분배 지표는 좀 좋지 않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구 자산은 전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가구 자산 구성 대부분은 실물 자산으로 전체 75.8%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도 24.2%로 조사됐습니다. 가구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선호하는 운용 방식은 저축과 금융투자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이 87.3%, 주식이 9.6% 순이었습니다. 가구당 부채는 전년보다 4.4% 늘었는데 금융부채가 71.3%, 임대보증금이 28.7%를 차지했습니다. 부채가 있는 가구 10곳 가운데 6곳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가구 소득은 7,427만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소득의 63.9%는 근로소득이 차지했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6세, 실제 은퇴는 62.7세로 은퇴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세종, 경기가 자산과 순자산에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소득은 서울과 대전, 울산, 세종, 경기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325로 소폭 악화됐고 상대적 빈곤율도 15.3%로 상승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만나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우리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합니다. 목재 제품과 항공기 관세 인하는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합니다. 목재 제품은 최대 15%로 조정하고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 철폐로 한미 FTA를 충족할 경우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의 경우 25%에서 15%로 인하되며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최대 15%로 조정됩니다. 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이번 관세 인하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과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꾀하는 맥스 얼라이언스. 지난 9월 출범한 이 민관 합동연합에는 1,000여 곳 넘는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오는 2030년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조업 AI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산업통상부 조사 결과 투자 수요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제조업 AI 전환에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AI, AX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같이 호흡이 맞추고 같이 해나가면 그 시너지가 얼마나 될까 기대도 크고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한다는 이 자리 자체가 시작이 절반이라고 절반의 성공이 되지 않았나.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 전략 산업에 150조 원을 들이는데 이 가운데 30조 원 이상을 AI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게 목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직간접 투자와 초저리 대출 등 기업 수요에 맞는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맥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계획과 금융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맥스 얼라이언스와 국민성장펀드의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합니다. 산업부는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제조업 AI 전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데이터 생성 활용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을 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기업이 국민성장펀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시 소통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납부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가짜 3.3 계약.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가 내야 할 사업소득세율 3.3%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체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추가적인 법정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이 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비용적인 편익을 위해서 좀 위법하게 3.3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간 현장에서 이와 같은 위장 계약이 횡행해도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받게 되면서 감독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노동부가 전국의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감독에 나서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감독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사업장입니다.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택배 물류업 등이 주요 감독 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상 사업장 선정에는 노동 시민단체의 제보와 감독 청원 등도 고려됐습니다. 노동부는 2달 후 감독을 마치고 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에도 나섭니다. 내년에도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닷새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중고등학생 비율이 44%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이 아침을 먹지 않는 것으로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과일을 먹었다는 비율도 17.8%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한 주에 3번 이상 단맛 음료를 마시는 비율은 남학생이 62.8%, 여학생이 53.5%를 보였습니다.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흡연 음주 지표는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음주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흡연율을 보면 관련해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사용량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청소년의 관련 흡연율은 3.3%로 2016년의 절반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같은 기간 2.5%에서 2.9%로 늘었습니다.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담배 중복 사용률 역시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안에 들어있는 향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나만의 캐릭터라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선호하게 되고 기기와 이런 가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제품을 통한 규제가 굉장히 더 강화되어야 한편 하루 1시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건강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정부는 지난 2일 서울과 인천, 경기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하는 과정 없이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되며 태우고 남은 재만 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 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구체적 예외 기준도 명시됐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와 상간 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 밖에 생활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법제화와 함께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등과 합동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시하고 생활 폐기물 적체와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매립량도 줄입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매립 제로화를 위해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여가기 위한 감축 목표도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도 감축 계획과 처리 원가 등을 검토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탈퇴 절차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한다며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등을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